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2020년 첫 주말입니다. 저 최경영은 2020년에도 촌무파탈 용식이처럼 여러분만 보고 쭉 직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밀당 없습니다. 간복이 없습니다. 용식이에게 동백이가 있다면 저 최경영에겐 오로지 여러분만 있습니다. 단순, 소박, 솔직, 무대뽀 순정남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도 완전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새해 첫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재미, 지식, 정보 마구마구 플러스가 되드리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경제쇼 플러스의 첫 시간인 만큼 아주 유명한 세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이나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뭐 이제 받아야죠. 이제 받아야죠. 예. 지난해 증시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렇죠. 올해 증시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지난해 한때 코스피가 2,000을 하회했었고, 그랬죠. 뭐 예. 1,900까지 위협을 했었으니까 많이 놀라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한 7.9%. 예. 근데 이제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쉽게 드는 부분이 다른 네. 나라는 너무 좋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부동산 여러 다른 투자 자산 대비 상대 성과가 별로였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많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시간을 조금 길게 보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뭐 하나 또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과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땠습니까, 지난해? 제가 7월에 출연했더라고요. 와서 예. 봤더니 그때 예. 와서 이제 뭐 9월쯤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 섞인 얘기를 한 거죠. 뭐 제가 전망했다기보다 근데 거의 맞췄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김영렬 센터장 오시가 제가 위축되는 이유가 뭐냐면 김영렬 센터장이 작년에 시장을 잘 보셨거든요. 좀 그래요? 시장이 좀 주춤할 것이다 했고 전 좋다 우기다가 여름에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여기 나왔었죠. 근데 그때도 그나마 기대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잠잠해질 것이다. 봉합은 될 것이다. 봉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년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 딱 하나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지는 저희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해가 올해거든요. 이익 측면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점만 고려해도 최소한 19년에 비해서 20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소박한 기대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반론을 네. 제기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한 40% 지난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올라갔죠. 예, 그 뒤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익부 빈익빈을 대표하는, 그래서 계속 잘 되는 종목은 계속 잘 됐고 나머지 종목들은 마치 그 서울의 아파트 시장처럼 네, 예? 네. 강남의 아파트만 오르고 다른 쪽의 전국적인 아파트들은 뭐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처럼 됐었는데 바로 올해도 혹시 그럴까 그런. 저희는 우선 그 가능성은 더 크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상황. 예. 그리고 결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거는 앞으로도 더 잠재력이 있고 예.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해 이 반도체 주식들이 거진 연중 최고가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대 방향을 갔었던 산업 등이나 업종 대표주들이 이제 많이 있었었죠. 예. 근데 지난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대만과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거진 근 30% 가까이 주가가 올랐어요. 예. 반도체 경기 꺾였다, 미중 무역 분쟁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그 해당 시장의 IT 업종의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30%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도 이 시장 전체에 퍼지게 되는 낙수 효과가 상당히 제한됐었다라는 거죠.
역시 여전히 자동차, 무슨 철강, 조선, 그렇죠. 석유화학 이쪽이 또 두터우니까요. 그렇죠. 네. 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성장 요인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뭐 중국의 어떤 공세라든지 어떤 가격 경쟁력의 약화 이런 문제 등을 계속 떠안고 있다 보니까는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풍선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감내해야 될 어떤 환경적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바로바로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예. 주식사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 되는 산업, 파이가 커지는 산업에 우리가 주주가 돼가지고 배당이든 자본 차익을 얻자는 게 우리 예.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예. 이제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과 이제 온도차를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도 얼마 전에 강연을 갔는데 예. 그냥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다 하시는 게 2000년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뭐 화정자가 한번 언제 돌 것입니까? 뭐 소재는 언제 돌 것입니까? 근데 저도 몇 년 전까지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는 예. 인프라 투자의 중간재가 뭐였냐? 소재와 산업재였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 결과 조선화학이 한국에서 좋았던 거죠. 예. 그 소재 산업재에 관련된 산업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서점에 책이 많기 때문에 예. 보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투자 확대의 중간재가 뭐냐? 바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죠. 뭐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5G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주변의 자영업자들도 가게를 닫아요. 아마존 효과라고 그래서 모든 거 배달해서 먹고 있고 예. 뭐 배달의 왼쪽 그게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예. 이게 뭐지 하고 있지만 분명히 돈은 수익을 쫓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나마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산업 중에서 그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섹터가 뭘까? 반도체라는 게 아쉬운 점이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없습니까? 우선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결국 과거에는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이제 그게 가장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야였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산층의 증가 속도가 멈추면 안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이 글로벌 중산층에 대한 소득 증가 속도가 좀 정체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예. 이들이 과거처럼 그냥 벌었으니까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때에 맞춰서 쓰겠다. 라는 이런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선택 과정 등이 밸류체인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독특한 아이템 아니면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상품 이런 바로 그 신성장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변화 등이 나타나다 보니 예. 다행히 우리 제조 산업에서 그쪽과 얽혀 있는 것이 반도체뿐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경제의 반도체라는 산업마저도 없었다면 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라면 우리 경제가 남미 경제나 동남아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정도군요.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내 경제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계속 최고치를 찍었는데 올해는 설왕설래합니다. 계속 갈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방금 전에 김영선 센터장님이나 저랑 예. 했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은 좀 쉬고 이머징이 될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갭을 메우겠죠. 예. 근데 만약 우리가 보통 증시에서 주도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배운 역사의 교훈이라 본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올해 2019년 작년에 왜 이렇게 증시가 좋았을까? 예.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에요. 하반에 보면 계속 경기는 좀 그렇죠. 약간 주춤했었죠. 예. 오히려 최근 강세는 미국의 강세는 실적보다는 보통 밸류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실적이 좋아졌다기보다 그냥 밸류에이션이 좋아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분들 부담스러운 거죠. 밸류에이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그쪽 산업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한국 증시와 연동돼서 최근에 좀 재밌었던 변화는 최근 미국 증시가 연말에 보면 사상 최고치 S&P가 넘어가고 그 반도체 나스닥도 넘어가는데 팡이 못 넘어가더라고요. 사상 최고치가. 너무 다행인 거는 보통 우리가 그런 IT나 여러 신산업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의 강점을 가지고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팡이라는 거는 아마존, 뭐 넷플릭스, 뭐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좀 뒤졌던 그렇죠. 건데. 그렇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치고 나간다. 근데 하드웨어가 필요해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미국도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산업의 변화는 없고 선진국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 아마 올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중간중간 갭이 너무 떨어지면 나머지 산업들이 좀
갭을 메우는 작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산업 자체의 변화를 너무나 뭐 이제 끝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순환될 것이고 이거는 적절치 않다는 게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는 네.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는 주변부인 한국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의견. 아니, 그러니까 올해 미국은 예. 좀 쉬겠죠. 조금 작년에 비해 쉴 것이다. 상대적으로.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너지는 건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미국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좀 오시면 하드웨어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예. 분위기가 있고 아까 부동산 말씀하신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하면 부울경이 뜬다고 저희 건설애널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부산, 울산이 예. 떴다. 거제도. 예. 그러니까 저는 요새 최근에 보면 부산, 울산이 많이 뜬다고 서울을 잡으니까 예.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좀 주춤할 때 이게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서울의 부동산을 더 선호하는 부동산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마찬가지다. 예. 세계 자금의 흐름도 미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가지만 주변국에도 조금 따사로운 햇빛이 비춰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너무 예. 슬픈 거는 한국의 성장률이 뭐 김영일 센터장 계시면 저도 어깨에 있은 지 꽤 됐는데 예. 야 1%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굳이 이게 선진국 시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 지금. 뭐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MSCI 선진국의 지수에 편입에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머징 다른 나라들 막 중국도 내려온다고 해서 5%인데 그런 나라 보다가 한국 보면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동의하지만 이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 주식 관련 상품이나 투자 상품 등에 보유를 안 하신 분들 생각이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무서워 말하시네요. 보유 안 하시는 네. 분들이다. 우선 마치 예. 이제 꼭 무너지길 바라는 듯한 예. 어떤 생각을 좀 생각하신다라는 부분이 들고 쉽게 말해 종부세 안 내는 분들이 뭐 이렇게 종부세 표현이 걱정 안 하는. 예. 예. 우선은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 과거 2000년대라든지 그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내지는 유럽 투자자들 정도만 미국 투자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요자 관점에서 당시에 무엇을 분석했냐면 미국 투자자들, 미국 국민들 중에 주식 보유한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내지는 401k라는 어떤 그 각종 연금 관련된 부분의 수급 동향 등을 많이 살펴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선진국 경제 정도 수준의 신흥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반열을 끌어올려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신흥국가에 있는 부자들조차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머스트헤브 아이템, 투자 아이템을 갖고 싶다라면은 첫 번째로 다루게 될 거는 미국 국채와 미국 주식일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수요자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 해당되는 자산의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다시 사려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도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 큰 변화군요. 생각해보니까. 이 수요자가 예. 존재한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하락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증권사의 IB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해외 부동산 런던 같은 데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해보면 중동에 돈이 들어가고 다 하듯이 그렇죠. 여러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로마 제국에 들어가듯이 우리 국민연금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맨하탄이고 뭐 영국 런던이고 맞습니다. 뭐 부동산에 예. 투자를 했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그 과거에 일본이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으로 접근하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우리처럼 서울에 있는 중상층들도 투자를 하게 됐단 말이죠. 미국 채권이나 그렇습니다. 미국 달러, 미국 특히 주식 시장까지 그냥 직접 투자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수요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눈여겨 들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우리 증시는 그러면 세계 이제 중심 국가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계속 이렇게 왜소한 상황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전 세계가 제일 두려운 건 하나 아닐까요? 예.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가 많고 또 중국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맨날 중국 부채 얘기할 거고. 근데 그 부채란 건 뭐죠? 그게 터지면 위험한 겁니다. 연체가 되고 그러면 결국 이 구조적인 저금리 환경이 바뀌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될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저금리 환경은 쉽게 안 바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얘기하던 것 중에 아마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기술 혁신하게 원재료 단가부터 보관 운송부터 다 낮춰놓으니까 사실 공사분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돼서 물가가 잘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준을 갖다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돈을 풀면 물가 오르면 물가를 잡으러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디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결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어떻게든 돈을 풀거나 비재량적 정책을 통해서라도 뭔가 부양을 하고 아마 올해는 정부들도 뭐 재정 정책 엄청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 보는데 또 무서운 건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1월 1일부터 미국의 볼코렐 규제가 완화됩니다. 결국 금위기가 벌어졌던 원인이 많은 미국의 어떤 금융연이 어떤 무절제한 투자 레버리지 이거의 사용을 많이 규제해 왔는데 예. 이걸 풀어주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미국이 좀 멈추거나 그래도 미국도 버티고 이머징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얘기가 생길 수 있는 게 올해가 아닐까. 뭐 올해가 만에 나와서 너무 낙관론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오히려 좀 연중으로 좀 변화는 좀 있겠죠. 출렁일 때마다 어쩌면 2020년에 주식 비중을 잘 늘려놓으면 어떠한 투자보다 상당히 매력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사실 국내 주식시장 말씀하시는 그럼요. 그러니까 2020년에 네. 출렁일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좀 늘려라. 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터질 거예요. 그럼 이벤트가 터지면 또 안 좋은 얘기 나올 거고 그럴 때마다 잘 늘려놓으면 결국 유동성의 힘이었다는 게 제 본질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정치적인 변수로만 어떤 주가 지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아주 전형적으로 본다면 선거가 4월에 있으니까 상고하저일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사면 불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언제든 뭐 4월이든 5월이든 7월이든 출렁일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출렁일 때는 있을 그런 것이다.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이슈 때문에 출렁일 수도 있고 뭐 북한 이슈 때문에 출렁일 수도 있고 그랬을 네. 때마다 그럴 때 주식을 사면 괜찮겠구나. 그렇죠. 타이밍은 정할 필요가 없이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센터장님 의견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특성 자체가 방향성은 없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맞아요. 보거든요. 방향성 없다.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은 추세보다는 레벨이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계단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단에서 하나 뒤로 후퇴했을 때 투자를 한다라면 그게 부담이 크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2,500 언제 가는 거야, 3,000원 언제 가는 거야 이런 자꾸 방향만 자꾸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문제는 어떤 가격이다라는 것이 결정될 때 일정이라는 그 가격의 트렌드가 예. 일정한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그리려면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면 일정한 방향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은 공급은 엄청 많은데 증자는 계속해. 수요는 예.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국내 주식을 한 11조 원 정도 팔았고 예. 외국인은 뭐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9조 원 정도를 샀어요. 예. 물론 이 기관이라는 자금은 결국 개인의 간접적인 투자였을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이 돈들은 상당히 개인에게서 기관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신다라면 지난해에 이렇게 2000이 깨지고 1900까지 내려갔을 때 예. 이럴 때는 분명히 하나의 투자의 기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서부터 아무 일 없이 한 6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할 거야. 이런 식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 해외 이벤트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변수를 껴넣다 보면은 예. 무엇 하나 믿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조금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가져두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 타이밍과 그리고 어떤 시장 진입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엑시트에 대한 시그널 이런 네.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해 두시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올 4월부터인가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제 3억 이상이면 대주주 예, 요건에 해당돼서 양도세를 물게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주식을 그렇죠. 팔 때 이제 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기관에 대해서 간접 투자 형식이 기존에 뭐 그거는 어차피 세금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식이 유행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계속 대세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구조적 저금리 환경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일드 헌팅을 다니는 건데 공공이 고민들을 하겠죠. 우리가 제가 농담처럼 연말 되면 배당나 전에 코스닥 레버리지 사시면은 수익 난다, 용돈벌이 된다, 농담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수익률 목표 수익률 좀 낮춰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하면 막 10m 뭐 20m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한 10배씩 먹고 싶은 거죠 주식시장은. 근데 10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약간 그래요? 뭔가 일확천금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쫙 올라야 되니까. 근데 아까 김연아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 경제 성장률이 아마도 한 1.9% 정도 나올 것 같고 내년에 정부에서 2.4 얘기하지만 2.1% 나올 거예요.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금리가 GDP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수익률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최근에 리츠 열풍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자그마한 일들을 향한 어떤 자금의 흐름이 분명히 포착되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에는 뭔가 큰 어떤 흐름 뭐 빅 트렌드 뭐 그런 걸 노린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언제든 기대를 하지만 일들을 먹으려면 아까 김현현 센터장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출렁일 때 이게 참 편한 말이지만 타이밍은 그럴 때지 뭔가 추세적으로 너무 강할 때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약할 때 사서 그냥 적당히 올랐을 때 파는 수밖에 없다. 두 분 다 일종의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는 좋게 보지만 우리나라 주식 진영은 좀 그럴 때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아무튼 살 때는 그렇게 사야 된다. 예, 그렇죠. 빠져나오는 타이밍은 뭐 그때 가서 판단하더라도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죠. 갑자기 이제 저희 같은 기준에서는 연락 안 오던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다라든지, 야, 주식 사야 돼 뭐 이러면서 뭐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명절 때 친인척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주식 얘기를 많이 한다. 부동산 이야기 안 물어보고 주식 이야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트코인 얘기할 때라든지 주식 얘기할 때나 뭐 이럴 때는 거진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과열 징후 또 증권가에서는 또 하나 그 신호가 있죠. 그 KBS 9시 뉴스에 주식 얘기가 첫머리로 나오면 거짓 뭐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이른바 이제 호구님들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표현은 좀 그것까지는 그건 아니고 그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최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금이 2019년에 좋았구나.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 약간 2019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추천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금은 어때 보이시가 자꾸 물어보면 이거 준비 안 했다가 상황이 자주 오는 거 보면 금도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현실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수익률을 몇 %로 잡는 게 가장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사실 수익률 이런 개념보다 저희 하우스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뭐 이게 탑다운을 너무 중시하기보다는 그냥 미들아웃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중간에서 아래를 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앞으로 좋아질 산업, 파이가 커지는 산업을 찾아서 그 산업이 좋아지는 방향의 매크로를 찾자는 게 제가 리서치 맡았을 때부터의 제 목표였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좋은 시장도 올해도 있었어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2008년에도 그랬고 2010년에도 그걸 잡는 게 중요한 거죠. 2019년에는 반도체 말고 또 어떤 게 좋았었습니까? 반도체 좋았고 자동차도 좋았죠. 자동차도 조금 의외였었지만 수익 결과 기준으로는 자동차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하도 자동차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면 뭐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와 제일 많이 제가 뭐 저도 팟캐를 하니까 녹음했던 게 뒤에 봤더니 자동차 애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분이 자동차 왜 좋아 보여 하면 저기 코엑스 가셨다 그 앞에 보세요 좋아지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땅 샀을 때 다들 이거 뭐야 그랬지만 그 변화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그 산업을 찾는 게 첫 번째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률의 관점에서 본다 그게 우선이지 뭐 환율이 강세 뭐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 뭐 베트남이지만 이거는 솔직히 제가 추구하는 하우스 생각에서는 약간 두 번째다. 산업은 좀 이따 여쭤볼 건데 수익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그 10배, 20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최소한 아니 뭐 최대한 이 정도만 바라봐라. 뭐 10%랄지 5%랄지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좀 그래도 이성적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1년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예.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산출하게 되고 예. 보통 이제 무위험이자 수익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거기서 합쳐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 얘기를 다루게 되면 뭐 한 8에서 1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예. 자본을 던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투수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던진다는 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라는 거고 그 투자에 대한 가장 큰 기본은 이 돈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 건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로 돌아오는지 사실 운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군요. 원하는 수익률이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떤 복권 당첨과 비슷한 걸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우선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살면서 그 금리 이상의 수익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조금 더 그렇죠. 이해를 하신다라면 그러니까요. 그 예. 이상에서 그리고 그거를 한번 이제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금리 이상의 예. 수익률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 그거를 예. 우리가 겪다 보면은 예. 이것을 누적했을 때 나의 장기적 성과가 어떻겠구나라는 그렇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금 금리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예금 금리보다 한 2배만 돼도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일본이 저성장 들어갔을 때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스타일 측면에서 유행했던 게 배당 스타일이었어요. 작년에도 저희 하우스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종목 피어그를 모아보면 배당 성장주란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잘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데 기업 실적이 좀 낮아요. 그거는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건 주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10m 종목이 꽤 나왔어요. 그렇다면 길게 본다면 아까 김영환 센터장님이 또 저와 동일한 생각인데 결국 일들하는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주식시장에서 뭔가 바이오나 예를 들어서 뭔가 남들이 모르는 예. 정보를 갖고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다 보니 다 알아 남들. 가장 어려운 게 예. 그거죠. 예. 아까 김현 센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구가 전화해서 너 혹시 무슨 바이오 아니? 다 잘 모르는데 거기에 연구가 뭐가 있대 하면 그렇구나. 이런 고민. 이게 예.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안정적인 일들의 창출에서 본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연간으로 본다면. 예. 아까 뭐 단순 수익률로 코스피가 7.6%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예금금리가 좋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물론 그게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죠. 단순하게 그만 비교해봐도 주식시장이 과연 그렇게 다 던져야 될, 다 무시받아야 할 그런 대상인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산업이나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보죠. 2020년에 꼭 좀 눈여겨봐야 할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동일한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항상 어디 가면 일반 투자자 눈높이에서 얘기할 때는 이 말을 드려요. 삼성전자가 좋고 포스코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쉽더라고요. 네, 그렇죠. 포스코 관계자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주라는 인식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나마 글로벌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다. 네. 이 점에 긍정적이고 워스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우리가 2000년대 사이클의 중심이었던 게 결국 중국의 투자 사이클이었는데 그거의 회복 여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다면 포스코가 그때 누렸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두 종목을 스프레드를 같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보면 여전히 그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돈을 다 뺐나요? 버크셔 해더웨이 쪽이? 저 알고 포스코? 싶은데 뭐 정확히 저 기사를 네. 통해서만 접하기 이게 때문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빠질 때는 있잖아요. 슬쩍 빠지기 때문에 기사도 안 나오고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저는 눈여겨 계속 보는데 기사가 안 나오지만 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빼도 많으니까요. 예, 빼도 많죠. 빼도 많긴 많죠. 그동안에 뭐 예. 몇 년 동안 버신 것만 빼셔도 그렇죠. 그대로 유지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과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베스트로 추천하셨고 포스코를 워스트로 추천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또 하나 추가한다면 뭐 예. 그나마 우리의 글로벌 그런 산업 구조 변화에 좀 부합되는 게 결국 뭐 카카오 같은 회사. 카카오. 그렇죠. 예. 뭐 비슷한 회사들이 미국에서도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또 이게 관련된 밸류 체인에 보면 막 연결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밑단을 보면 좀 더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공부해서 들어가기 참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단순하게 예. 대표적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좀 분류가 적절하겠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산업 논리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 IT나 특히 뭐 반도체 정도만 성장이 보일 뿐 예. 나머지는 안팎으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 보니 예. 성장 요인을 못 찾는 부분 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그 바텀 논리나 기업들의 어떤 성장 논리만으로 이제 볼 부분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어떤 경영진의 교체 과정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기업들이 아주 매력적이던 시대들은 대부분 재벌 총수들이 아주 속전속결의 결단 등을 통해서 성장을 빨리 쟁취하는 예. 잠재력을 보여왔었었죠. 예. 근데 이제 창업주들과 그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그 3세, 4세들에 대한 어떤 판단 등은 조심스럽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죠. 경영 승계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재벌에 대한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프레임에 조금 쌓여서 조금 움츠러들었었던 부분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만 기업들의 경영 관리와 접근 방식 등을 취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해당되는 기업이 성장이 잘 안 보이게 됐었던 겁니다. 예. 그런 프레임에 쌓여서 이제 성장이 정체된 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스코라든지 KT라든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업들의 실적 숫자라든지 그러네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세대 교체가 조금 이루어지는 모습 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변화 과정에서 조금 약간 반항기가 있고 그리고 좀 안 해봤던 것들을 시도하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해 의외로 우리가 현대차나 예. 이 자동차 업종이 조금 좋았다라는 표현을 들었었는데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수소차에만 너무 좀 집중했었어요. 예. 근데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수소차 기존에 하던 거는 하겠지만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어떤 모바일 그 리티에 대한 어떤 혁명이나 자율주행이나 다른 투자 요인 등에 조금씩 이제 시선을 넓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먼저 지금 변화를 감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에 그런 안 해봤던 것들을 하려 하는 기업들을 조금 보시라. 라는 점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고 뭐 지금 당장은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의 전통 산업들 사이에서도 안 해봤던 걸 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김영렬 센터장님이 앞에 한 종목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 생각엔 한 종목 이야기하려다가 중간에 안 해봤던 거를 하는 종목이라는 어떤 그 버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말하고 뒷말이 지금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거는 그 과거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랄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과거에 처음 그 주식을 샀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대박 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지배구조 개선주 또는 승계주를 말씀하시려다가 안 해봤던 것을 해보는 어떤 IT 업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뒷말은 어떤 레토릭이라고 치면 첫 번째 말이 궁금해요.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에 보는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SK텔레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SK텔레콤도 그렇죠? 상당히 예. 매력적이고 그렇죠? 최근에 오시면 예. 최태원 회장의 뭐 그 행보 등을 보게 되면 예. 재벌 총수들 중에 가장 조금 제가 볼 때는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예. 받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 밑에서는 뭔가 어떤 신선한 인재 또 앞서 나가는 인재들이 또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만들어내게 될 새로운 가치가 예. 어떤 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던져줄 수도 있겠죠.
지배구조 개선주와 관련해서 또는 승계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사실은 저는 승계라는 거에 예. 자꾸 이걸 씌워보고 싶지는 예. 않아요. 예. 이게 뭐 승계라는 과정이 없던 가치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죠.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서 사실 지난 연말부터도 보면 삼성물산이 거진 1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12월 달서부터 조금 올라오거든요. 예. 너무 이제 삼성물산, 삼성 지배구조 얘기하게 되면 뭐는 없냐 저는 없냐 좀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예. 그냥 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만을 조금 봐두는 부분이 필요하지 사실 이 않나. 부분이 최 기자님이 지적하셨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지만 조금 더 경영을 선택이 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도 들어갈게요. 좀 더 들어가 주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거보다 더 우리가 네. 접근하기 좋은 방식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쌀까 했을 때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왜 PBR 한 배 미만에 있을까?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ROE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 ROE가 우리가 한 10% 나와야 되는데 한 8% 된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근데 좀 원래 괜찮은 기업. ROE가 좀 낮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익이 좋아지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주주 정책을 쓰면 됩니다. 거기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거나. 예. 근데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소위 제가 오너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오너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되게 심해요. 소위 자이바주 재벌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가진 한계라 봅니다. 저는. 하여튼 근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런 걸 막 재기업 짓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가 올해 보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40%대 초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전체 자산이 있으면 부채와 자본을 다 합친 자산이 있다면 매출이 40%대 초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되냐. 놀고 있는 자산을 팔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가지고 소각을 하거나 자사를 사가지고 돈을 그렇죠. 쓰거나 예. 액티비티를 올려야지 우리가 투자할 매력이 있어요. 내가 주주가 됐는데 맨날 자산 회전율이 저거밖에 안 나오는 게 무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유도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정책에 그런 게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최소한 우리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뭐 현금을 얼마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에서 싸다 이런 가치주 개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오히려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동화를 늘려가지고 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뭐 새로운 상품에 진출해서 뭐가 좋아졌다. 뭐 종목을 많이 상하는 게 제가 계속 탑픽으로 제시해왔던 종목 중에 동국제약 같은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지만 뭐 보시면 마데카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거는 과거에는 공장을 증설하면 기업들이 캐파 증설 이후에 감가상각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요즘 공장 설비하고 나면 다 자동화 시켜버려가지고 고용은 안 되고 기업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좀 바꿔라. 결국은 우리가 자산율 회전율이 좋아지고 액티비티가 좋아지고 그런 기업이 성장이 굉장히 희소화되기 때문에 희소한 성장에 몰려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엄청 줍니다. 그러네. 그런 종목을 찾아내신다면 제가 좀 약간 더 들어간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가 하긴 쉽지 않으시고 뭐 이럴 때 뭐 리서치를 좀 같이 동반하시면 좋은데 워낙 우리들에 대해 비판적이시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그런 작업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김현 센터님도 공유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신다는 게 바로 선진국형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국제약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도 창업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도 경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2세, 3세 쪽으로 이제 승계가 넘어가면서 제대로 경영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을 좀 유심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분들을 만나면 항상 느끼는 게 막 지배구조, 막 승계구도, 막 하지만 제가 같은 사람들은 ROE가 왜 낮을까? 그리고 ROE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뭘까? 어쩌면 저희는 어떻게 나쁘게 보면 너무나 돈이라는 변수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주식투자의 본질은 내가 주주가 돼서 배당을 받거나 캐피탈 게인을 얻고자 하는 목표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을 제가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한꺼번에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스불이 한 20개가 있어요. 가스불이 20개가 있는데 한 2개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야. 예? 18개는 놀고 있어요. 그러면 20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빨리 중요한 건 그 식당의 면적을 줄이고요. 그렇죠. 가스불을 5개만 남기고 그렇죠. 정리하거나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지하다 보면 계속 놀고 있다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쩌면 우리 산업, 자영업 다 공통된 문제인데 뭐 제가 풀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 최소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결국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렬 센터장 뭐 덧붙이실 말씀 우리 증시에 관해서 해외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예. 우선 뭐 웬만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하나 이제 덧붙여서 코스닥 워낙 또 예.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 중에 또 하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더 공급이 많은 시장. 그리고 수요자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계속 나이 들어가고 그렇죠. 빠져나가고 있는. 신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투자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예. 않아요. 예. 이 시장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너무 많은 어떤 대박이나 아니면 어떤 복권 당첨과 같은 이런 기대를 안 하신다라면 예.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덧붙여서 우리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투자자들의 몫만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투자자들은 애착과 신뢰를 갖고 버텨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정책 당국과 감독 당국에서도 이 시장을 조금 더 양질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지수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수 자체가 어떻게 조금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조 등에 대한 어떤 변화 등을 조금 더 노력하시고 그런 변화를 줘야만 어떤 투자의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환율이 안정될 때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예. 금융 스트레스가 낮아질 때 코스닥 시장은 항상 성과가 좋았었다라는 중소기업이니까. 거죠. 근데 지난 연말 이후에 요즘 들어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 기회를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오랜 어떤 관심을 갖고 집착에 빠지시지 말고 주식은 큰 예. 의미에서 봤을 때 주식 자체가 그렇지만 예. 특히나 코스닥은 결혼보다는 연애하듯이. 밀당. 네, 그렇죠. 예. 아니다 싶으면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왜 안 되는 거지? 해외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흥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컨센서스는 신흥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져가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달러가 좀 주춤해지면 자금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에 유입이 되는데 저는 신흥국 시장이 사실 올해 나빴냐 물어본다면 러시아 같은 데는 한 40% 올랐고요. 그리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제일 문제는 지금 과거와 다르게 같이 잘 안 움직인다는 게 문제고 아까 김영환 선생님 처음에 말씀했지만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커졌거든요. 예. 그 현상은 또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죠. 뭔가 변화가 생긴 거고 이런 하나하나 시장을 본다면 저는 뭐 이머징이냐 선진국이냐보다 뭐 여전히 좀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머징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머징 배당 수익이 항상 1% 정도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ETF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상품이 많이 있다는 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네, 저도 해외 투자는 이제 해야만 할 때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서두에 윤 센터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갭을 메우기 위한 투자 네. 관점에 있어서 신흥국만큼 올해 매력이 큰 시장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16 그 부동산 정책에서 뭐 대출을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썼죠. 그래서 부동산 갭 투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네. 정책을 쓰셨는데 올해만큼 갭 투자는 주식 쪽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갭 투자를 네. 주식에서 해라. 네,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고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장 제자리 걸음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걸어왔던 시장을 두 가지로 꼽으라면 한국도 그랬지만 바로 옆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나라의 그 투자 매력이 지금 상당히 조금 많이 응집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환율도 안정되었는데 예. 위안 달러도 지금 이제 다시 6위안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기조에서만 놓고 보았을 때 이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올해는 상당히 좀 큰 시기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당히 크다.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는 네.
이게 중국이 뭐 5%대 성장률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좀 심해서 올해는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신한 견해 중에서 가장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 가장 다니다 보면 가장 제가 이렇게 다 앞에서 부정하는 게 싫어하는데 저희들도 중국 갖고 위기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당연하게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자본시장 열어주면 될 문제예요. 그렇죠. 자본시장 열고 위안화를 좀 강인하게 만들어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그걸 갖다 통제적으로 중국에서 뭘 더 질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저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이 뭐냐 생각해 본다면 결국 마지막 나오는 거는 위안화가 좀 강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고요. 자본시장 개방하고. 자본시장도 조금씩 열어주겠죠. 최근에 보험업도 좀 열어주고. 지금 우선은 자본시장을 열었고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2020년도의 변화거든요. 아까 제가 수요와 공급 부분을 만들었었는데 중국 주식시장도 재미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를 차단했었기 때문이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이거를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의 손바뀜 등으로 인해서 방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위기를 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 개발은 굉장히 미국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월가에서는 1월 1일부터 볼컬 규제가 완화됐어요. 돈은 써야겠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부동산을 도출할 거니까 뭘 할 겁니까? 뭐 어떤 나라를 열어줘야 되는데 무역 월가에서도 트럼프에게 압력을 넣겠죠. 너희들 중국 좀 넣어. 그렇죠. 트럼프 그러면 뭘까요? 전 중국이 조금씩 개발 열어주고 재밌는 거는 MSCI에서 한국이 줄고 중국이 는다고 해서 중국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종목당 한도가 30%이기 때문에 다 꽉 차 있는 종목은 다 차 있습니다. 좋은 종목은 이미 꽉 차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이 무엇을 할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보험도 열어주기 시작하는 시그널이 뭐냐면 자기들도 금융기관을 준비하면서 너희들한테도 기회를 줘가지고 중국의 기업들의 부채 조정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죠. 부채 절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이 낮으면 돼요. 최 기자님이 연봉이 세지면 비쳤던 게 부채 비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게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어떻게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겠다. 그거를 중국이 저는 굉장히 공산주의 정부가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그거를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위안화를 어떻게 하면 국제화하겠다는 논리였어요. 잘 보시면은 결국은 위안화가 SDI라고 그래서 IMF 바스켓에서 보면 한 10%가 넘어요. 일본보다 엔화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죠. 근데 위안화 거래 보시면 전 세계에서 1.9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은 뭘 하겠죠? 결국은 위안화를 각국이 가져가게끔 만드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과 미국과 중국의 딜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1차적인 봉합은 관세에서 나왔다면 다음 봉합은 환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2020년 내에 프라자비로 EF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위안화가 강해진다면 외국인들이 위안화 자산을 사겠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위안화 국채를 엄청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년 성장한 나라, 한국의 성장률의 나라의 국채를 살 거냐, 위안화를 살 거냐. 위안화도 강해지고 수익률도 국채가 3% 이상 나오는데 외국인이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 이론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힘들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중국 투자를 잘하는 한국의 기업이나 또는 금융기관을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즘 한중 관계가 조금 이제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사실 사드 제재에 대한 영향 등으로 인해서 한 5년 동안 엄청 우리 기업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냥 중국 시장 접고 들어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최근에 뉴스는 없지만 끝까지 예약 물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빠져나온 데하고 이악 물고 남았었던 데 중 누가 승자가 될까라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사안들도 이제 하나의 투자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신흥시장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센터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해서 약간 좀 흥분돼서 좀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문제는 또 이 신흥국 투자는 디스카운트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디스카운트 시장은 적정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만 투자하는 시장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코스닥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는 그런 걸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이 미국 주식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거는 그 밸런스를 이제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지난해까지는 프리미엄에 올인하셨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너무 올인을 했을 때 예. 조금 뭔가 마음 한켠에 좀 찜찜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착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2019년은 블루칩 마켓이라고 보면 올해는 옐로우칩 마켓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부 국가들 중국까지 포함해서 좀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중국도 작년에 10몇 % 올랐습니다. 중국도 심히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못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못 올랐구나. 올해 꽤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기저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어떤 예. 큰 맥락에서 보면 참 김현룡 센터님 얘기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구조적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증시도 이렇게 막 좋을 수는 없어요, 사실. 예. 뭔가 우리가 큰 흐름을 보고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 자본이라는 거는 초과 이익을 어떤 잉여를 쫓아가는 자금인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나오겠죠. 네. 특히 이제 제조업도 그렇고 인구 문제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죠. 11월 정도나 12월 지난해 11월 12월 정도에 아마도 순수 출산율과 그다음에 그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은 그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예. 2015년도부터 그 얘기가 그 계속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나왔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김현룡 왜 이렇게 예. 웃냐면 이야기 숫자의 이야기가 나중에 또 이제 어디 확인해 가면 봐야지. 제일 만약에 장기적으로 예. 인구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면 한 15년부터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이제 저는 뭐냐 언젠간 맞겠죠. 네, 맞습니다. 언젠간 맞는데 우리가 자본을 투자한다는 의미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지 예. 비관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래서 인구 문제도 뭐 아. 모르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사실. 예. 예. 나머지 뭐 지난해 굉장히 좋았다는 채권, 뭐 금,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체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예. 근데 뭐 금이 정말 놀란 게 연말에 어디 이렇게 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금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금이 20% 상승했는데 그냥 MSCI 선진지수 투자했으면 그 이상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볼 게 없다. 예. 금이라는 게 그리고 아까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 보는데 연준이 과연 2019년에 왜 이렇게 증시가 미국이 좋았을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았거든요. 연준이 금리 3번 내렸기 때문에 어려운 말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의 힘을 보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이 아주 매력적이라 보지도 않고 대체 투자도 뭐 여전히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겠지만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김현영 센터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좁히는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저 역시 뭐 금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이제 채권은 사실 지난해까지 채권의 시대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내년은 사실 채권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예.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오히려 채권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 정도로 오히려 조금 그 내후년 타이밍을 정도로? 예. 당분간은 조금 단기채 중심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뭐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뭐 이게 전적으로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죠? 예. 예. 근데 채권도 예. 뭐 우리가 전에 한번 왔을 때 채권 천국 주식 지옥 건배사로 많이 했었는데 독일 국채가 예. 뭐 어떤 상품이 손실이 마이너스 98%까지 갔다가 본전을 찾았는 그 한 달 동안 무슨 그렇죠. 변화가 있었을까를 한번 반문해 볼 지점이에요. 마이너스 국채가 금리가 저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는 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됐던 건데 그 기대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반기에. 최소한 선진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은 낮아져 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채권 자금의 성격도 뭐 인덱스 투자보다는 약간 우리말로 하면 패시브 투자보다는 액티브 투자 형태로 많이 바뀌어서 채권도 굉장히 선별해서 투자 형태가 되고 있다면 한마디 말해서 선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결론입니다. 예, 아유 두 분 모시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함께해 주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제가 늘상 외치죠. 그만큼 헛갈린다. 판단이 힘들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 행복도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1월 6, 7, 8일 월, 화, 수요일이죠. 유시민 작가님,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함께 자본주의에 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별대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경영의 경제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